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딸을 하나 키우며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성선설을 믿으시나요? 사람은 본디에 태어나기를 선하게 태어났지만 살면서 때가 묻어 악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전 성선설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뉴스나 언론에 보도되는 어두운 사회 소식들, 범죄 소식들을 접하면 성선설이 말이 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주변에 계신 가족과 이웃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전 성선설에 힘을 실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일어난 경악할 만한 일을 당한 뒤로 저는 더 이상 성선설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꾸준히 교화되고 교육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10년 전 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남편과 처음 만났던 때는 2000년대 어느 날로 그날은 핑크빛 설레임이 아닌 인생 최고로 무서웠던 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수원 권선동에 있었는데요. 그날 수원 인계동에서 회식을 하고 밤 11시 무렵 집에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대로에 서 있었습니다. 한 택시가 제 앞에 와서 섰는데 그 택시 안에 타니까 택시 기사님 말고도 뒷좌석에 한 남자가 타고 있었어요. 저는 손님이 계신 줄 몰랐네요. 다른 택시 탈게요. 하고 내리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뒷자리 남자는 제 친구니까 손님 가시는 곳까지 편하게 모셔다 드릴게요. 어서 타세요. 뭔가 느낌이 소름 돋는 듯해서 저는 그냥 내리려고 했지만 뒷좌석 남자의 손이 제 팔목을 덥석 잡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씨, 그냥 타고 있으면 된다고. 모자 아래로 위협적인 눈빛을 읽고 저는 본능적으로 느꼈죠. 이건 납치구나. 바로 내려야 한다. 저는 그 남자의 손을 뿌리치고 차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지만 뒷좌석의 남자는 제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택시 문이 열린 채로 버둥거려야 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고 했고 다행히 지나가던 어떤 남자분 둘이 와서 그 택시에서 저를 꺼내주었어요. 그리고 택시에 타고 있던 남자들은 A씨 하고는 문을 닫고 황급히 출발해버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택시에서 무슨 일을 당한 거예요? 전 너무 무섭고 놀란 마음에 길거리에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남자 한 분이 제 등을 토닥거리면서 제가 진정되기를 기다려 주었어요. 제가 택시 탔을 때 기사님 말고도 뒷좌석에 남자 한 분이 절 억지로 태워가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납치당할 뻔했던 것 같아요. 겨우 진정해서 상황을 설명하자 남자 한 분이 그 택시의 번호판을 외웠다며 인근 파출소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 아직도 무섭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냥 집에 가고 싶어요. 제가 같이 동행해 드릴게요. 파출소에 신고하고 집까지 모셔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제가 무서움에 덜덜 떨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여서인지 남자분은 자기 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랑 가까운 저쪽 저 회사 다니고 있어요. 전 신원 확실한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남자분과 함께 인계동 인근 파출소에 가서 제가 당했던 일을 신고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가준 남자분, 그분의 이름은 한병수였는데 병수 씨가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당시의 상황을 경찰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택시 번호판까지 알려주었죠. 요즘 여기 인근에 실종 사건이 많다면서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수사해 주셔야 돼요. 이 여성분도 납치 사건 당할 뻔했다고요. 하지만 왜인지 경찰들은 원래 인계동은 유흥가라서 자잘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납치가 아니라 그냥 택시를 같이 타자고 권한 것일 수도 있다 등등 미적지근한 반응이었습니다. 전 그런 경찰의 반응에 실망했고 그저 집에 가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만 싶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내일 다시 올 겁니다. 어떻게 수사하는지 계속 지켜볼 거예요. 어차피 나 회사도 이 근방에 있는 국제상사예요. 그럼 내일 다시 봅시다. 병수 씨는 저보다 더 열을 내며 경찰들에게 강력하게 항의했고 일단 오늘은 가자면서 저를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저 오늘은 정말 감사했습니다. 병수 씨 아니었으면 저 무슨 일을 당했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저 아까 파출소에서 신고할 때 이름 들었어요. 연수 씨 오늘 정말 놀랐죠?
초면인 사이지만 왠지 6시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오지랖을 떨게 되었네요. 그놈들이 또 6시를 노리기라도 한다면 6시가 안전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가 연락을 해도 될까요? 혹시 핸드폰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처럼 남녀노소 누구나 핸드폰을 들고 다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막 핸드폰이 대중화되던 시절이었지만 저는 아직 갖고 있지 않았어요. 전 핸드폰이 없어요. 대신 여기 제 명함이에요. 회사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수 씨는 제 명함을 꼭 손에 쥐고는 돌아갔고 저는 집에 들어와서 오늘 일을 가족들에게 설명했어요. 부모님은 너무 놀라셨고 걱정이 된 우리 오빠는 당분간 자기가 회사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와준 남자분들에게 꼭 사례를 해야 한다고 한번 집에 초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날 퇴근할 무렵 제 자리에 회사 전화가 울려 받으니 어제 만났던 병수 씨였어요. 어제 잘 쉬었어요? 많이 놀랐을 텐데 출근하셨군요. 어떻게 몸은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어디 다친 데 없이 어제 잘 쉬었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지금 어제 신고했던 파출소에 와서 경찰들하고 얘기했어요. 괜찮으시다면 저녁 식사하면서 오늘 얘기를 좀 드릴까 하는데 어떠세요? 네, 괜찮아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감사의 표시도 못했는데 제가 맛있는 저녁 사드릴게요. 우리 회사 주변에 있는 국밥 수육집 어떠세요? 그리고 식당에서 병수 씨를 만나 경찰과 얘기했던 어제 사건의 상황을 전해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오늘 또 찾아가니까 경찰들이 진짜로 왔냐면서 놀라더라고요. 어제 같아서는 대충 넘어갈 것 같더니 각 잡고 제대로 브리핑을 해주던데요. 경찰 얘기가 사실 요즘 수원 유흥가 일대에서 납치 사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 어제 그 택시도 그 납치범들의 소행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있대요. 아마 수원 남부경찰서로 이관해서 강력계 형사들이 집중적으로 파고 있다고 수사 결과 나오면 바로 저에게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일 당하고도 사실 진짜 납치가 아니길 바랬는데 제가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거네요. 다시 한번 병수 씨에게 너무 감사드려요. 뭘요. 대한민국 신체 건강한 남자가 여자를 보호하는 건 당연하죠.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병수 씨는 저에게 새 핸드폰을 내밀었어요. 그저 6시가 안전한지 연락을 드리고 싶어서 산 거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제가 사드린 거고 앞으로 전화요금은 꼬박꼬박 6시가 내는 겁니다. 갑자기 휘말린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그제서야 병수 씨를 제대로 살펴보게 되었어요. 이 남자 단순히 날 도와준 사람뿐이 아니구나. 날 좋아하는 것 같아. 어제부터 제가 불안하지 않게 든든하게 지켜주고 남자답게 일을 처리하는 모습까지 사람이 참 믿을만하고 멋지다고 느껴졌어요. 병수 씨는 보통 키와 체격을 가졌고 눈과 코가 큼직한 호남이한 얼굴에 저보다 3살 많은 남자예요. 잘생긴 미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남자답고 호쾌한 외모였습니다.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병수 씨와 저는 퇴근 뒤 자주 만나면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성격도 화통하고 남자다운 병수 씨에게 단점이 하나 있다면 사람을 만나고 술자리를 좋아한다는 것이었어요. 툭하면 절친들과 회사 동료들, 오며 가며 친해진 이웃 사촌까지 술 약속이 참 많았어요. 병수 씨는 늘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우리 집 앞에 와서 제 얼굴을 꼭 보고 갔습니다. 병수 씨와 사귀면서 제가 가진 불만은 술을 너무 좋아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술에 취해 있는 모습이 참 싫었지만 짧게나마 저를 보고 싶다고 우리 집 앞에 와서 제 볼에 뽀뽀를 하고 껴안으며 난 연수가 너무 좋아.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함께하자. 이렇게 애정 표현을 하는 그를 보면 도저히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친정 가족들은 제가 연애한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어요. 임마, 너 어떤 논팽이 만나고 있는 거야. 이 오라버니 허락 받아야 되는 거 알지? 우리 오빠는 저보다 5살이나 많아서 어릴 때부터 저에게 자기가 아버지인 양 굴었습니다. 물론 그만큼 저를 아껴주는 오라비였지만요. 괜찮은 남자야. 지난번에 나 인계동에서 납치당할 뻔했을 때 도와준 남자고. 그때 말한 그 남자구나? 그럼 괜찮을 것 같네. 그때 그 청년이니? 안 그래도 은인한테 집에서 밥 한 끼 대접하고 싶었는데 언제 둘이 그렇게 된 거라니? 참 드라마 같은 인연이다. 그치? 그래서 친구는 언제 집에 데려올 거야?
엄마와 오빠는 남자친구를 언제 데려올 거냐고 성화였어요. 그날 병수 씨에게 우리 가족들이 보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 왜 안 가겠어? 당장이라도 갈 수 있지. 난 진작부터 연서 씨네 집에 들어가고 싶었다고. 당장 이번 주말 어때? 병수 씨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왔죠. 그 주에 토요일 저녁 전 병수 씨를 데리고 집에 왔습니다. 병수 씨는 갈비랑 꽃다발 그리고 양주까지 바리바리 선물을 챙겨서 우리 가족들에게 인사드렸어요.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형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연서 씨 남자친구 한병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여쁘고 착한 따님 낳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병수 씨는 유들유들한 성격답게 처음 만난 우리 식구들하고도 살갑게 지냈어요. 그리고 병수 씨를 부모님도 까탈스러운 우리 오빠까지 모두 마음에 들어하였죠. 특히 술을 좋아하는 우리 아빠와 병수 씨는 죽이 잘 맞아서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시고 급속도로 친하게 되었습니다. 야, 저놈 다 좋은데 술이 문제네. 결혼하고도 너 저거 못 잡으면 고생한다. 그러게 말이야. 사귀면서 병수 씨랑 다툴 일이 하나도 없는데 저 술이 문제네. 병수 씨는 그 뒤로도 우리 아빠랑 술잔을 기울이는 사이였는데 자기들끼리 결혼 날짜도 잡아버렸죠. 연선이 나이도 이제 30이 다 됐다. 미룰 게 뭐가 있어? 한서방이 착실하게 직장 잘 다니지. 남자답고 잘생겼는데 빨리 잡아. 두 남자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우리는 2001년 2월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부는 행복한 신혼 시절을 보냈습니다. 병수 씨의 본가는 거제도에 있었고 시부모님은 건강하게 별탈 없이 그곳에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지내셨어요. 아주 점잖으신 분들이시고 좀 늦은 나이에 결혼한 병수 씨랑 결혼해줬다고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병수 씨는 33살, 저는 30살의 나이로 결혼한 것이 그 당시로서는 앞에 노자가 붙어서 노총각, 노처녀라고 불릴 만한 나이였죠. 시부모님은 명절 때만 찾아뵈어도 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드리면 돼서 다른 여자들에 비하면 아주 좋은 시댁분들을 만난 거였어요. 전화도 강요하신 적 없고 그저 제가 궁금해서 연락드리는 분들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남편은 우리 친정을 제 집처럼 편하게 다니며 우리는 주말이면 부모님 댁에서 식사하고 술 마시며 놀다가 왔습니다. 난 정말 행운아야. 날 구해준 남자가 이렇게 좋은 남편까지 될 줄이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했어요. 허나 하늘에서는 우리 부부에게 자식복만큼은 허락치를 않으셨습니다. 병수 씨와 저는 사랑하는 사이였고 잠자리도 자주 가는 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왜인지 전 임신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데다가 아무리 해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시험관 시술이나 난임 치료가 활발할 때가 아니었고 이제 막 시작할 대로 기술이 좋지 못했습니다. 아마 불임 부부에게 나라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을 지원해주는 복지도 2006년에서야 시작된 걸로 기억해요. 친정엄마 손에 이끌려서 난임 치료로 유명하다는 한의원에 가서 탕약을 지어먹고 주기적으로 침을 맞아보았어요. 주변에서는 이런 저에게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알려주었어요. 쑥이 여자 자궁에 좋다더라. 쑥차를 마시고 자욕도 해라. 피하지방 아랫배에 살이 너무 많으면 임신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리 많지도 않은 뱃살을 빼려고 다이어트를 하는 등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요즘 분들은 황당하시죠. 하지만 당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좋은 것은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의 회사에서 보내주는 휴가가 있어서 제주도에 3박 4일 동안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여행 기간 중에 그토록 바라던 착상이 된 것이에요. 무려 3년 반 만에 찾아온 임신 소식에 우리 부부는 물론이고 친정, 시댁, 양가 집안 모두 감격하셨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자식 새끼는 중한 법이지만 우리 딸아이는 저에게 남다를 정도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어렵게 가진 아이는 정말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저에게 소중한 보물과 같았어요. 십자수 뜨개질은 물론 늘 클래식 음악을 집에 틀어놓고 생활하는 등 태교에 힘썼습니다.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서 매일 1시간씩 인근 학교 운동장을 걸었고 물도 깨끗하게 정수되거나 남편이 인근 약수터에서 떠온 물만 먹었어요. TV에서 폭력적이거나 나쁜 장면이 나올까봐 늘 EBS 교육방송만 틀어놓고 봤었죠. 저만큼 태교에 열심인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친정엄마도 저보고 유난 떤다고 하셨지요. 그럼 어쩌겠어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소중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한참 더운 8월에 딸을 건강하게 출산했습니다. 저에게 이 세상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한 제 딸의 이름은 한혜린으로 지어주었습니다. 정말 이쁜 이름이죠. 이제 자식까지 생겼으니 가슴속 응어리와 걱정거리는 사라졌고 하루하루 평범하지만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늘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를 노리고 있고 정말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치는 모양입니다. 경악할 만한 일이 우리 가족에게 벌어지고 말았죠. 때는 2014년으로 전 40대의 주부로 남편과 초등학교 3학년 딸과 셋이서 단란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날따라 남편은 해외 출장을 간다며 분주해 보였습니다.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저에게 속옷이랑 양말을 3세트씩 챙겨놓으라고 말했어요. 이번에는 3박 4일 출장인가 봐요. 중국 상해 쪽으로 부장님하고 동행해서 그 정도 머무를 것 같아. 남편은 원래 1년에 2번씩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남편의 해외 출장은 부쩍 잦아졌어요. 아마 남편이 작년 해외 영업팀으로 부서를 이동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못해도 2달에 한 번씩은 해외 출장을 나갔어요. 그렇지만 이번 출장은 헝가리에 다녀온 지 일주일도 안 되어서 또 잡힌 것이었죠. 여보, 비행기에서 방사능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자주 비행기 타면 당신 건강 해치는 거 아닌가 몰라요. 그리고 당신처럼 나랑 혜린이도 중국에 가보고 싶다. 당신이랑 신혼여행으로 필리핀 가본 뒤로 나랑 혜린이 한 번도 비행기 못 타본 거 알아요? 이렇게 불평이 나도 모르게 나오고 말았어요. 그러게, 내일 좀 한가해지면 우리 가족여행으로 한번 가지 뭐. 당신 혹시 면세점에서 뭐 갖고 싶은 거 있어? 당신이 해외 나갈 때마다 립스틱이며 향수며 고급 브랜드로 몇 번이나 사다 줘서 나 많아요. 외출할 일도 없는 가정주부가 그런 화장품을 언제 다 쓸까 몰라. 남편은 같이 해외여행 한번 같이 가지 못한 저에게 미안한지 이번 출장을 다녀오면서 놀랄만한 선물을 가져오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인천공항으로 가는 공항버스를 타는 모습을 보며 남편을 배웅했죠. 뒤돌아 생각하니 이때 떠나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졌어야 했습니다. 저는 이날부터 불행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미래는 알 수 없는 법이죠. 남편이 출장을 간 뒤로 이번에는 이상하게 연락이 뜸했습니다. 상해 공항에 잘 도착했다는 문자를 끝으로 출장 간 3일 동안 저에게 어떠한 전화나 문자 한 통이 없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었어도 남편의 전화가 닿지 않자 저는 걱정이 된 나머지 남편 회사 부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국제상사 해외 마케팅 부서입니다. 현재 한병수 과장님은 부재 중이에요. 어디신지 말씀 주시면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한병수 과장의 아내 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떠난 중국 출장 내내 4일 동안 연락이 되질 않아서 회사에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한 과장님이 중국 출장이라고요? 아니요. 한 과장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4일 동안 연차 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출근하셨어야 하는데 아직 안 돌아오셔서 연락드렸는데 전화를 받지 않으시네요. 혹시 아내분께서 어떻게 된 일인지 아실까요? 뭐라고요? 남편이 회사 출장을 간 게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전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회사 출장을 간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인천공항을 간다던 남자는 어디를 간 건지 진짜 해외에 나가기는 한 걸까? 전 집에 있는 서랍함에서 여권을 뒤졌습니다. 남편의 여권은 그곳에 없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남편은 분명 다른 이유로 해외에 출국을 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불안함이 엄습해왔어요. 몇 시간이 지나고 제 막연했던 불안함은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한 병원에서 연락을 받은 것이에요. 여보세요? 혹시 한병수 씨 보호자 되십니까? 환자분이 소지하고 있던 신분증의 이름은 한병수고 생년월일은 1968년 3월 9일입니다. 이 환자분과 가족관계 되십니까? 네, 제 남편이에요. 제가 그 사람 아내고요. 제 남편 지금 어디 병원이라고요? 저는 불이 나게 연락받은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남편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고 전 안내데스크에서 한병수 환자를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스크에서 일하던 간호사는 컴퓨터를 조회해보더니 저에게 말했어요. 아까 연락받으신 보호자 맞으시죠? 한병수 씨는 인천항 부근 해안가에서 의식이 없는 채로 어부에게 발견돼서 119에 호송되었어요. 자켓 안에 들어있던 지갑과 신분증과 보호자분 연락처 스티커가 있어서 빨리 전화할 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제 남편이 보이질 않아서요. 어디에 가야 했을까요? 환자분 상태가 위독해서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수술실 C 앞에서 대기하고 있으세요. 건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위독한 상태로 수술 중이라니. 저는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수술실 앞에서 기도를 하며 있었습니다. 그때 수술실 밖으로 한 의사분이 급히 뛰어나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참 이런 경우가 또 있나. 한병수 씨 보호자분 어디 있습니까? 네, 저예요, 저. 하고 바로 의사 앞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의 수술을 하던 의사는 놀라운 일을 발견하고는 수술하고 급히 나온 것이었어요. 그리고 의사가 발견했던 놀라운 일이란 남편의 배에는 절개했다가 꿰맨 자국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도 수술 자국은 하루 이틀 정도밖에 안 된 것이며 전문적인 의료기관에서 받은 수술의 모양새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는 저에게 환자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며 물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남편은 어떤 수술도 받아본 적이 없었고 남편이 해외 출장을 갔었는데 연락이 두절되어 전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사는 곧이어 더 충격적인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의 복부를 절개해서 보니 장기 중에 신장 하나가 적출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한쪽 눈 각막도 적출되어 있네요. 이게 도대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일까요? 의사는 즉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환자는 현재 신장과 각막이 적출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환자는 분명 불법 장기 적출 범죄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당장 병원에 와서 환자를 조사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평범한 제 남편이 하루아침에 장기 적출을 당했다니요. 의사는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는 저에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군산에 있는 외과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당시 간혹 항구에서 발견된 환자 중에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있어서요. 경찰서에 신고하고 몇 차례 참고인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군산경찰서에서는 중국이나 필리핀의 불법 조직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타겟으로 납치해서 필요한 장기를 적출하고 나서 운이 없으면 중국 땅에 버리고 운이 좋으면 밀항선을 통해서 우리나라 항구 쪽에 버린다고 합니다. 중국의 장기 이식 비즈니스는 아주 큰 사업입니다. 당시 사람의 간의 가격은 미화 13만 달러, 신장 가격은 미화 8만 달러로 꽤 큰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이죠. 중국 공산당은 2013년에 국가 장기 분배 시스템을 구축했고 암암리에 중국의 이식 장기가 풍부한 것은 정치범에게서 장기를 적출했기 때문이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옛날에 어디 뉴스에서 중국에 여행 갔던 어느 신혼부부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 안에 장기가 송두리째 사라져 있었다고 들은 것 같아요. 전 그냥 괴담인 줄로만 알았는데 제 남편이 그런 범죄에 연루되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저는 간절하게 남편이 무사하게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기를 기도드렸습니다. 다행히도 남편은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 옮겨진 지 5시간 만에 깨어나서 눈을 떴어요. 여보, 당신이 들어요? 당신 정말 죽다가 살아났어. 해외 출장 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수술한 부위가 아픈지 신음소리만 내며 제 질문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실 밖 간호사에게 가서 남편이 마취해서 깨어났고 고통이 심하니 좀 봐달라고 했죠. 그렇게 잠시 뒤 병실에 돌아와 보니 그 사이 어떤 남자 2명이 남편과 심각한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바로 형사였던 거예요. 아까 의사의 신고로 형사는 피해자인 남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실종과 납치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예요. 언론에 크게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은 중국이나 필리핀 등에서 한국인 실종자는 결코 적지 않은 수준이죠. 그 중에 한병수 씨처럼 살아서 신장과 각막 하나만 없어져서 돌아온 케이스는 정말 적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셨고 누구를 만났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한병수 씨를 그렇게 만든 용의자들을 추적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제 일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경찰에 조사를 요청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제발 돌아가 주세요. 이건 한병수 씨 마음대로 넘어가고 덮어둘 일이 아닙니다. 강력범죄고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사에 들어가야 한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협조하지 않으시면 저희도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요.
일단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회복하시고 되도록 빨리 서해 나와서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연유인지 남편은 경찰에 수사 요청해도 중국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한 건지 입을 다물고만 있었어요. 여보, 잘은 몰라도 당신이 국제 범죄자들에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거라면 우리 경찰이 수사해서 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그 나쁜 놈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또다시 몹쓸 짓을 한다면 어떡해요. 남편은 저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반대 방향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병원에서 강제로 적출된 장기가 없어도 괜찮은지 몇 가지 검사들을 계속 진행됐고 남편은 다행히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전에 없이 한숨을 쉬며 낯빛이 까만 채로 하늘만 멍하니 보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마도 무시무시한 일을 당한 트라우마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간병을 하며 옆을 지키는 저에게나 병문안을 온 시부모님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남편은 말하기 싫다며 자꾸 돌려보내기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밝고 건강하던 사람이 이제 사람하고는 말도 하기 싫다는 뜻이요. 남편의 건강이 이상이 없을 거라며 병원에서 퇴원하라고 해서 우리는 퇴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는데 일전에 남편에게 찾아왔던 형사 중 한 분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참고인으로 범죄조사 소환 통보 드렸으나 거절하시니 이렇게 정식으로 출석 요구서를 갖고 왔습니다. 퇴원하시는 길에 우리 서에 가셔서 몇 가지 사실관계 확인하고 한병수 씨 진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수 없다는 듯이 남편은 형사와 함께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저도 따라가려고 했지만 형사는 안 된다고 했고 남편도 저에게 절대 따라오지 말라며 굳은 표정으로 떠났습니다. 전 혼자서 남편의 병원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왔어요. 성치 않은 몸으로 경찰서에 혼자 간 남편이 너무 걱정되어서 가만히 쉬지도 못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러고 남편은 4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는지 휘청거리면서 들어와서 소파에 털썩 앉아서 얼굴을 두 손에 파묻고 있었습니다. 여보, 성치 않은 몸으로 경찰서까지 가서 고생 많았어요. 조사는 잘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나에게도 모든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당신 출장 간 날부터 오늘까지 당신한테 무슨 일 벌어진 건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입 닫고 있었지만 이제는 알아야겠어요. 한참을 고민하던 남편은 괴로운 얼굴을 하고서 저에게 그동안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된 뒤부터 현재까지 저는 성악설을 믿고 있습니다. 사람이란 두꺼운 납작뒤로 어떤 짓이든 벌일 수 있음을 그때 알게 되었으니까요. 남편은 약 7개월 전 강남의 한 룸사롱에서 접대 회식을 하며 술판을 벌이고 놀다 한 마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박서윤으로 그 술집의 마담인데 빵빵한 가슴과 잘록한 허리 그리고 남자를 녹여내는 화술을 가진 30대 초반의 여자라고 합니다. 그 마담을 처음 본 날부터 남편은 박마담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 뒤로 술자리는 무조건 그 룸사롱으로 잡아서 박마담과 놀았고 급기야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텔을 잡고 유부남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해버린 거죠. 잠자리를 가진 뒤 남편은 더욱 그 마담에게 홀려버렸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마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남편이 원하는 만큼 만나주지 않았다고 해요. 아마 마담이 같이 놀던 재력가 남자들과 달리 남편은 평범한 회사의 과장일 뿐이니까요. 그래도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그 마담에게 잘해주고 자신의 마음을 계속 어필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담은 남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해외 출장을 가야 하는데 동행해줄 수 있느냐고요. 이미 제정신이 아닌 남편은 단숨에 박마담의 제안을 승낙했고 그 이후 남편은 회사의 출장을 핑계로 둘러대며 마담과 해외여행을 3차례나 다닌 것입니다. 하지만 좀 의아한 여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는 북경이나 상해처럼 유명하고 발전된 관광지 도시가 좀 많나요? 이상하게도 마담과 남편이 간 지역은 랴오닝성과 같이 낙후된 지역을 방문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 시간에는 남편과 관광을 하거나 호텔에서 그 짓을 벌이면서 놀다가 저녁 6시만 되면 호텔 현지의 어떤 중국 남자가 박마담을 데리러 왔고 마담은 그자와 나가면서 볼일을 좀 보고 오겠다고 외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 12시는 다 돼서야 호텔로 돌아오고요. 그동안 박마담과 다닌 여행은 1박 3일 또는 2박 3일로 타이트했는데 이번 여행은 3박 4일로 여유있고 오붓하게 다녀오자고 박마담은 남편을 꼬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여행에서 남편은 장기가 적출되어 부둣가에 버려진 결말을 내고 말았죠. 남편은 그때를 생각하면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그날 상해 공강에 내려서 당신한테 문자하고서 박마담과 호텔로 가는 차 안이었어. 박마담이 건넨 음료수를 마시고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 보니 어딘지 모르는 곳에서 나는 알몸으로 손발이 묶인 채 수술대 위에 있었어. 그때 말소리가 다 들리는데 난 너무 무서워서 잠에서 깨지 않은 척하고 듣고만 있었지. 거센 억양의 중국말을 하는 남자와 박마담 둘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자식이 40대인데도 하도 술을 퍼먹어서 그런가 간 상태는 좋지 않을 거야. 각막이랑 신장 정도면 어떻겠어. 중간에 이런 말을 박마담이 했던 것 같아. 그 말을 듣고서야 상황 파악이 된 거야. 나는 다급하게 소리쳤지. 박마담 지금 내 장기 떼어서 팔려고 하는 거 아니지?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한국에 보내주란 말이야. 그때 중국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기절시켰지. 그리고 눈을 떴을 때 여구 한국의 병원에서 수술받고 회복실에서 깨어난 거야. 당신은 옆에서 나를 잔뜩 걱정하며 곁에 있어 주었고. 여보, 내가 정말 미쳤었나 봐. 당신 지금 너무 놀랐구나. 그런 얼굴 처음 봤어. 처음 남편이 박마담과 바람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은 정말이지 끔찍했습니다. 남편에게 심한 혐오감이 생겨서 저는 남편의 말을 듣고 싶지가 않았어요. 당신과 끝이야. 남편으로서도 혜린이 아빠로서도. 눈 한쪽 안 보이고 불편하게 살겠지만 모두 다 당신이 저지른 죄값이고 그 대가니까 어떻게든 살아봐. 나와 혜린이는 당신 옆에 던 없을 거야. 그 이후의 일은 여러분도 짐작이 가시나요? 저는 곧바로 남편과 이혼을 했습니다. 부부간에 이혼도 협의해야 하고 그마저 여기가 잘 되지 않으면 소송까지 간다죠. 하지만 저와 같이 남편의 불륜과 심각한 범죄 사건에까지 휘말리게 되면 이혼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두 번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남편에게서 떠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붙들고 매달렸고 우리 친정에까지 와서 읍수를 했죠.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우리 친정에서는 저보다 더 분노하셨어요. 찾아온 남편에게 오빠가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서 남편을 때리려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간신히 말렸고요.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이혼하는 과정에서 형사들이 찾아와서 사건 조사 경위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남편분은 중국의 불법 장기매매 조직의 타깃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의 브로커로 활동하는 박마담이라는 여자가 남편을 그 조직에 넘겼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박마담은 추적 중인데 수사해보니 본명은 김선영이고 나이는 46세입니다. 박마담과 중국 조직을 현재 수사하고 있지만 근거지가 중국 본토고 공안과 우리나라는 이런 사건에 대해 공조한 전례가 없어서 아무래도 그놈들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라도 박마담이 아니 김선영이 한국에서 잡힌다면 그때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형사님, 저는 피해자 한병수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전 더 이상 그 사람의 아내도 가족도 아니니까 저에게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이런 사건 당하셨으니 그럴 법도 합니다. 형사는 제 이야기에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다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인사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생활 10년은 끝이 났습니다. 이혼하고 나니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하루아침에 이혼녀가 되었지만 그 인간으로부터 어떤 위자료도 받을 수 없었어요. 다만 함께 살고 있던 아파트를 팔고 난 돈을 반씩 나눠 가졌을 뿐입니다. 양육비도 받지 못한 저는 당장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했죠. 혜린이를 낳고 산 10여 년 동안 세월 동안 가정주부였고 이미 40줄에 들어선 저를 어디서나 써줄까요? 처음에는 매일 일당 5만 원을 준다는 공장에 나가봤습니다. 소스통을 세척하고 여기에 소스를 담는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아침 8시에 경기도 오산시에 있는 공장까지 가는 셔틀버스를 타야 했고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과 중간 휴게시간 20분을 빼고는 온종일 서서 일해야 했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초심자인 제가 맞추기란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전 이를 악물고 해내야 했어요. 일당 5만 원으로 혜린이 해먹일 음식 재료도 사고 아이 학원비도 내야 하니까요. 공장은 주 5일제였기 때문에 전 주말에는 동네 근처에 있는 김밥 천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공장 셔틀버스를 타고 가는 길가에 있는 김밥집이었는데 직원을 구한다는 공고문을 봤거든요. 마침 주말에만 일할 수 있었고 시급 6,000원으로 8시간 동안 꼬박 일해서 5만원 가까이를 벌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30일 내내 일해야 하는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딸을 먹이고 입히고 학교를 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10년 넘게 남편이라고 함께 살맛대고 산 남자가 술집 마당과 바람을 핀 데다 중국에 가서 장기를 잃고 온 반병신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런 남편과의 지난 결혼 생활 따위는 잊고 차라리 바쁘게 일하고 돈을 벌며 딸의 뒷바라지 하는 것이 내 남은 인생의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전 남편만 떠올리면 저는 딱 죽고만 싶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전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일하던 김밥집 사장은 49세의 남자였는데 사람이 무뚝뚝하고 불친절하고 직원들에게 일만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저 역시 돈만 벌면 되니까 제 개인사 따위 관심 갖지 않는 사장이 편했는데 제가 잡담이나 농담도 안 하고 오로지 일만 하니까 사장님이 저를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연서 씨, 내가 석 달 동안 지켜보니까 말도 잘 안 하고 혹시 집에 무슨 안 좋은 일 있어요? 사장님, 전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건 어때요? 그동안 일 열심히 잘해주었는데 앞으로 평일과 주말 모두 김밥집에 나와주면 어떻겠어요? 주방에 권씨 아줌마도 이번 달 말까지만 일한다고 하니 연서씨가 아예 정직원으로 일해주면 좋겠습니다. 월급은 220만원으로 올려주고 4대 보험도 해줄게요. 생각해보겠어요? 저에게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 따위는 없었습니다. 공장은 김밥집보다 일도 더 힘들었고 작업반장이라는 34살짜리 놈이 맨날 저를 포함한 여직원들에게 욕설에 성희롱까지 해서 다니는 것이 고역이었거든요. 게다가 한 달 내내 일해도 150만원 정도 버는 제가 왜 이 일을 안 하겠어요. 그날부터 전 한 달 내내 사장님과 알바생 한 명과 같이 김밥집에서 일했습니다. 알고 보니 사장이라는 남자도 팔자가 기구한 것 같았습니다. 4년 전 아내가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췌장암이라는 것이 참 독하고 고통스러운 암이라 사장의 아내분은 9개월 정도 투병했지만 그간의 사정이란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고 끔찍했다는 것입니다. 사장에게도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고3이라서 한참 입시를 준비하느라 바빠서 김밥집을 마치고 집에 가도 아무도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루는 사장님이 저에게 시간이 되면 옆에 있는 삼겹살집에서 야식이나 먹자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삼겹살을 굽고 있었고 사장은 소주를 시켜 말없이 여러 잔을 혼자 들이켰습니다. 윤서씨도 같이 한잔 하실래요? 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딸애가 있어서 술을 마시지 않아요. 딸이 있다고 했죠? 몇 살이나 됐어요? 11살이에요. 아직 초등학생이죠. 석 달 동안 조연서씨 옆에서 지켜보니 내가 딱 4년 전 모습이 그랬어요. 아내 잃고 딸 하나 키워낼 생각 말고는 내가 살면서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내가 밥은 어떻게 먹는지 사람과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고 웃음도 잃은 채로 한동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서씨 보면서 이 여자에게도 뭔가 깊은 세연이 있겠구나 했죠. 원래 나는 직원이나 알바생들한테 관심을 안 갖는 사람이니까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요. 그저 조연서 씨에게서 과거의 내가 보였을 뿐이니까. 이상하게도 그렇게 무뚝뚝하게 말하는 사장님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 사연처럼 시궁창은 아니었겠지만 자기 상처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어디 쉬울까요? 사장님이 저에게 연민을 느끼고 자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만으로도 숨이 쉬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처음엔 실수가 많았던 김밥집에서 이제는 일도 손에 있고 안정적으로 월급과 의료보험도 받으며 살다 보니 전 남편의 기억이 조금씩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점차 김밥집에서 사장님과 알바생과 한마디씩 의미 없는 대화도 주고받게 되고 친밀감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알바생은 22살의 여자 대학생인데 참 순수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아줌마, 처음 왔을 때는 얼굴이 너무 어둡고 우울해서 말 걸기 어려웠는데 요즘은 아줌마가 편해 보여서 좋아요. 사장님도 티는 안 냈지만 아줌마 은근히 걱정하고 챙기시더라고요. 주방에서 일하던 권씨 이모도 내보내고 아줌마 직원으로 채용하시고요.
정말이야? 사장님은 권씨 아줌마가 그만둔다고. 그건 아줌마가 알면 부담스러울까 봐서 둘러대신 거겠죠. 월급도 꽤 많이 챙겨주셨죠? 전에 아줌마 딸 초등학생 여자애가 왔었잖아요. 사장님이 그때 아줌마 혼자 딸 키우고 어렵게 사는 걸 눈치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사장님이 아줌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한참 어린 학생이 어른들 놀리는 거 아니야. 내 인생에 남자는 없어. 넌덜머리가 난다고 아주. 무서운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하는 저에게 놀란 알바는 입을 꾹 다물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테이블에 앉아서 골머리를 썩는다는 듯 말했습니다. 정산이 왜 이렇게 안 되냐. 이달 비용이랑 수입 전표가 합계가 영 안 맞네. 괜찮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원래 아이 낳기 전까지는 회사 재무팀에서 회계 관리를 했거든요. 제가 회계 처리한 내용을 엑셀로 만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보여주니 사장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 정말 고맙네요. 이런 전문적인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몰랐는데 다시 봤어요. 그럼 앞으로 마감 시간에는 식당님 말고 나랑 같이 정산 좀 도와줄 수 있겠어요? 결혼 전에 했던 업무가 소상공인인 사장님에게는 꽤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저와 사장님은 단순한 사장과 직원과의 관계를 넘어서 동업자같이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가게의 대출이나 인건비, 고정비 등의 재무 상황에 대한 조언도 했고, 사장은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니까 훨씬 가게 경영이 좋아졌다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김밥집에서 일하면서 저는 점차 웃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사장님과 저는 날로 가까워지고 함께 대화하고 일하는 순간순간이 행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각박한 제 팔자에도 한 줄기 빛이 드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느덧 이제 이혼한 지 9년의 세월이 쏜살같이 지나갔네요. 여러분, 저에게도 자랑할 만한 일이 처음으로 생긴 것 같아요. 고생해서 키워낸 내 딸이 그 어렵다는 충남대 의대에 합격한 거예요. 흔한 과외나 비싼 학원도 보내주지 않았는데 딸 혼자서 힘으로 공부한 결실입니다. 혜린아, 엄마 이제 월급도 괜찮아. 대출해서 금방 갚을 수 있으니까 좋은 과외나 학원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엄마, 공부를 내 머리로 하지 선생님 머리로 해? 일타 강사들 동영상도 인터넷에 세고 셌어요. 걱정 마시라니까. 이렇게 자신 있다고 장담하며 공부하길래 괜찮을까 조마조마했는데 오로지 자기 힘으로 공부해서 이렇게 의대에 간 내 딸이 너무나 기특합니다. 딸의 의대 합격 소식을 알게 된 전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혜린이가 의대에 붙었다니 진짜 우리 딸 대단하다. 다 당신이 잘 뒷바라지 한 덕분이겠지.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어. 나도 회사 퇴직한 뒤로 눈 한쪽이 불편하니까 괜찮은 직장 잡기가 어려워서 가게 하나 하면서 먹고 살만은 해.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같이 살자. 난 지금 충분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절대 씻을 수 없는 죄가 있고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라는 게 있어. 당신 질척거리면서 우리 인생에 끼어들려고 하지 마. 전 매정하게 전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혜린이에게는 남편이 혈육이니 인연을 끊으라고 제가 강요할 수는 없죠. 아마 의대 합격했다는 소식을 아빠에게도 한 모양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비밀로 저에게 다가오는 전 남편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전 지금의 생활이 충분해 만족하고 이 평화를 깨고 싶지 않으니까요. 우리 딸은 의대에 입학하면서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는 사장과 동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사장과 저는 남녀로 가까워지고 의지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사장은 지난 겨울 우리 딸의 의대 합격 축하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은 딸에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혜린이 축하하는 자리기도 하고 이 아저씨가 폭탄 선언 하나 해도 될까? 네, 하세요. 사장은 저에게 얼굴을 돌리고 조금 긴장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나 곧 있으면 환갑이에요. 내 딸은 성인이 된 이후 독립하겠다고 나가 산 지도 벌써 7년이요. 혼자 불 꺼진 집에 들어가기가 너무 싫어서 당신 있는 가게에서 최대한 버티다가 집에 가는 거 이제 눈치챌 때도 됐지 않나? 우리가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도 모르는데 남은 시간 동안 같이 잘 살아봅시다. 사장님은 이렇게 청혼처럼 고백했어요.
저는 너무 놀랐지만 딸은 이미 사장과 제 사이를 짐작하고 인정하고 있다는 듯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딸은 엄마를 혼자 남겨두고 의대 기숙사에 가는 것이 걱정이었는데 사장 아저씨 덕분에 안심이라고 말이죠. 저도 사실 사장과 함께하는 동안 그에게 마음을 주고 의지한 지 꽤 되었습니다. 전 남편에게 질려서 내 인생에 다시 남자가 없을 거라고 다짐했지만 9년의 시간 동안 함께하고 지켜봐온 지금 그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사장님이 사는 집에 들어가 부부처럼 살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김밥집 문을 열고 같이 퇴근하면서 지내고 있답니다. 우리는 한 번씩 배우자와 헤어진 아픔을 겪었던 중년이 넘은 나이이고 장성한 딸도 있어요. 그래서 결혼은 신중히 천천히 생각하기로 했죠. 사장님과 함께 의지하며 살고 가게도 같이 경영하는 지금 저는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제 사연이 채택되어 이 유튜브에 성우님 목소리로 방송을 타게 된다면 저 당당하게 자랑 좀 해보게요. 김밥집에 틀어놓고선 사장님이랑 함께 들어볼게요. 제 사연을 함께 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도 여기서 인사드려요. 안녕히 계세요. 저는 작은 애견용품 샵과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애견 미용사입니다. 저는 결혼을 2번 했는데요. 첫 번째 결혼은 정말이지 제게 좋은 기억이라곤 조금도 없는 최악의 시간을 안겨줬고, 2번째 결혼은 마음고생도 많이 하고 몸도 힘들었지만 결혼하기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주는 시간이었어요. 저의 첫 직장은 유치원이었어요. 지금은 애견 미용사를 하고 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유아교육학과를 졸업해 유치원에 취직했거든요.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태였죠. 하루는 부모님께서 선을 볼 생각 없느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자리가 들어왔다고 하면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주선하신 자리니 단박에 거절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나갔어요. 그런데 상대방 분이 의외로 저랑 너무 잘 맞더라고요. 대화가 잘 통하는 편이라서 금방 친해졌죠. 주변에서 적어도 3번은 만나봐야 한다고 하셔서 그 뒤로도 몇 번 식사 자리를 가졌어요. 대화도 잘 통하다 보니 어느 순간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저는 그렇게 빨리 결혼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전 남편 쪽에서 꽤 많이 서두르더라고요. 지금 이야기하지만 저는 확신도 없는 상태에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신혼 초반엔 누구나 그렇듯 좋았어요. 시부모님들도 잘 챙겨주셨죠. 저도 전 남편도 아이를 좋아하는 편이라 우리는 아이 많이 가지자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게 사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날짜 맞춰가면서 정말 신경 많이 썼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혹시 제가 불임인가 생각이 들기도 했죠. 다행히 산부인과 검사로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결혼 4년 차가 되었을 때 드디어 저희 부부에게도 아이가 찾아왔어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설렜죠. 하지만 그런 기분도 잠시, 아이는 유산됐어요. 애타게 기다린 만큼 마음도 많이 아팠죠. 시어머니께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시면서 괜찮다고 곧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유산 이후 방문한 병원에서는 아이를 가지기 힘들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전 남편이 3대 독자였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아이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하니 그 충격이 보통은 아니었지요. 전 남편 역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곤 하지만 엄청 실망한 얼굴을 하더군요. 그날 이후 저와 전 남편 사이는 대면대면해졌어요. 저 역시도 고민이 많았고요. 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전 남편은 독자로 자식이 필요했죠. 시부모님, 특히 시아버지께서는 눈에 띄게 저를 밀어내시는 게 보였어요. 며느리라고 그렇게 예뻐해 주시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제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죠.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없는 사람 취급하셨어요. 시어머니도 비슷했죠. 제가 아는 모든 것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지 늘 잔소리에 화가 많으셨어요. 저는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전 남편에게 서로를 위해서 이혼을 하자고 말했어요. 이혼이라니 무슨 소리야? 왜 우리가 이혼을 해? 아이 문제 때문에? 그건 받아들일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야. 아이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조금만 시간을 줘. 하지만 저는 결심이 확고했어요. 시부모님들이 바뀔 가능성은 없어 보였거든요. 결국에는 전 남편도 이혼에 동의했고 합의 이혼을 진행했어요. 이혼을 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어요. 합의 이혼이다 보니 더 짧은 시간이 걸렸죠.
저는 유산의 아픔을 제대로 극복하지도 못한 채 이혼까지 해버린 상태로 다시 예전에 혼자로 돌아왔어요. 그때 시작한 게 유기견 보호소 봉사활동이었어요. 아이를 잃고 나니 도저히 유치원에서는 일을 못하겠더라고요. 아이들을 보고 있으면 감정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눈물이 막 나는 날도 있었고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날도 있었어요. 이 상태로 아이들과 마주하는 건 위험하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치원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알아보는 중이었죠. 봉사활동은 어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몸이 기분 좋을 만큼 피곤해서 다른 생각을 할 여력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 만난 것이 지금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아롱이였어요. 믹스견인데 뜬장에서 구조한 상태였죠. 처음 아롱이를 만나고 나서 한동안은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이름이 아롱이가 된 것도 그 때문이죠. 저는 큰맘 먹고 아롱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어요. 첫 반려견이라 아는 것도 많이 없었지만 주변 지인들의 도움으로 하루가 다르게 적응해갔죠. 아롱이는 정말 제게 큰 힘이 됐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제 감정을 눈치채고 귀신같이 옆에 다가와서 제게 애교를 부리고 같이 놀자고 하더라고요. 정말이지 아롱이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더 긴 시간으로 그렇게 무력하게 보냈겠구나 싶었죠. 그렇게 아롱이와 생활을 하다 보니 애견 미용에 관해서도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늦게나마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죠. 온몸에 흉터가 생겼지만 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곧 당당하게 자격증을 손에 넣고는 작은 미용실을 오픈하게 됐죠. 저는 미용은 물론 반려견들에게 필요한 반려용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어요. 오고 가며 많은 반려인들을 만나서 서로가 치유받은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도 이쯤이었어요. 하루는 작은 푸들을 미용시키러 온 부자가 있었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용을 하러 왔다고 하는데 아들이 엄청 긴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어린 푸들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얌전하다고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주인이 시야에서 벗어나자 푸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더라고요. 뭐가 그리 궁금한지 여기저기 냄새 맡고 물어보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죠. 겨우 달래서 미용을 시키는데 아직 어리다 보니 발버둥을 치면서 제 손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미용을 마치고 나와 푸들을 안겨주는데 아버지 쪽이 제 손을 보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손이 혹시 요 녀석이 그랬나요? 입질이 없는 놈인데 죄송합니다. 아직 어려서 장난처럼 하는 것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일 하다 보면 자주 있는 일이에요. 괜찮아요. 아무리 그래도 피가 날 정도면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 가서 잘 교육시키겠습니다. 푸들을 아는 부자는 미용실을 나서면서도 몇 번이나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아들 쪽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다음엔 절대 이런 일 없게 하겠다고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했죠. 그 뒤로도 부자는 자주 저희 매장을 찾아줬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남자 혼자서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은 푸들을 산책시키다가 지나가는 길에 들리기도 하고 근처 동물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하면서 인사를 하러 오기도 했죠. 저는 볼 때마다 쑥쑥 자라는 두 남자아이와 푸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죠. 그렇게 아이들과 가까워지다 보니 아버지 쪽과도 자연스럽게 안면을 트고 지내게 됐어요. 집도 서로 가까워서 아롱이와 산책을 하러 가면 자주 만나게 되더라고요.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가까워지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딱 그런 상황이었죠. 아이들이 바쁘거나 하는 날에는 제가 우리 아롱이와 함께 푸들을 산책시키는 일도 있었어요. 제가 바쁜 날에는 아이들이 아롱이와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사이에 반려견으로 가까워진 우리는 서로에게 호감이 있음을 인정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어요. 전 남편과 헤어진 이후로 연애를 다시 할 수 있을 것이라곤 생각지 못했는데 말이죠. 저는 정말 망설이다가 남편에게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미리 얘기를 했어요. 남편은 이미 두 아들도 있고 귀여운 반려견도 있는데 그런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안도감을 느꼈어요. 그래, 이 사람과 있으면 아이에 대한 압박감을 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싶었죠. 남편도 저만큼이나 사연이 있었어요. 아이들의 엄마와는 집안 차이가 많이 나는 결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집안 반대도 심했지만 두 사람이 워낙 사랑해서 결혼을 강행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 결과 여자 쪽은 집안과 연을 끊고 살아야 했다고 말이에요. 두 사람은 아이들이 태어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힘들지만 행복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커가면서 여자는 이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하기 시작했다고 했죠.
결국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과 동시에 이혼 서류만 남겨주고는 원래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이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그 일이 응어리처럼 남아서 아이들에게 몇 배는 더 잘해주고 싶었다고 말했죠. 아이들도 우리 사이를 눈치챌 때쯤 남편은 재혼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자신은 저와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면서 말이죠.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지내는 게 저는 딱 좋아요. 결혼이란 거 더 이상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우리 지금도 행복하잖아요. 아닌가? 저는 연애면 몰라도 결혼까진 상상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꾸준하게 제게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길 권했죠. 그러다 제 생각이 변하게 된 건 한 통의 전화였어요. 쌍둥이 중 작은 애였는데 큰애가 많이 아픈 것 같다고 와줄 수 있느냐고 하더군요. 남편은 중국 출장을 간 상황이었고 아이들을 봐주기로 한 사람은 잠시 외출 나가서는 소식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정신없이 집으로 달려갔죠. 열이 펄펄 끓더라고요. 저는 바로 응급실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다행스럽게 열이 높을 뿐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하셨죠. 저는 응급실 의자에서 뜬 눈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작은 애는 피곤한지 꾸벅꾸벅 졸다가 제 다리를 베고 잠들었죠. 미처 닦지 못한 눈물 자국이 남은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니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만나면서 늘 외면했던 문제였는데 이렇게 생각이 나다니 스스로도 어이가 없었죠. 중국에서 돌아온 남편은 그날의 일에 불같이 화를 내더군요. 당장에 아이들을 돌보던 사람을 해고시키고는 제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결혼하고 싶다는 그 말 아직도 유효하냐고 물었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확실하게 알 것 같아요. 난 당신도 좋지만 당신만큼 아이들도 소중해요. 그 아이들과 함께 있고 싶어요. 남편은 제 대답에 뛸 듯이 기뻐하며 아이들도 분명 좋아할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부디 그렇게 되길 바랐죠. 하지만 사춘기를 코앞에 둔 남자아이들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저를 좋아하긴 하지만 엄마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던 모양인지 눈에 띄게 어색해하는 게 보였죠. 거기다 남편은 아이들의 교육에 관해선 일절 간섭하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자신은 아무런 참견도 하지 않겠다고요. 저는 혼자서 무슨 수로 사춘기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 도와달라고 했지만 남편은 입만 꼭 다물고 있었죠. 저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한 사람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이렇게 나몰라라 할 수 있는지 너무 속상했죠. 하지만 제게 그렇게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어요. 겨우 발품을 팔아 아이들에게 맞는 학원을 찾아보내기 시작했어요. 고작 학원 하나 찾는 일인데도 제게는 심장이 터져나갈 만큼 어려웠어요. 중학생이 된 두 아이들은 더 심하게 사춘기를 타기 시작했어요. 방문을 닫고 들어가서는 전혀 나오질 않았죠. 귀에 항상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서 제 말은 들리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더군요. 심지어는 연락도 없이 늦는 날도 많았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집에서 사람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은 안 해? 지금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무슨 상관이세요? 남이서 어디를 갔던 뭐라던 무슨 상관이시냐고요? 너 지금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남이서? 난 맞잖아요. 무슨 자격으로 우리한테 소리를 지르고 그래요? 아빠랑 같이 산다고 뭐라도 되는 것처럼 굴지 마세요. 귀찮으니까. 저는 순간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자격을 운운하는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혼란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는데 더 이상의 무슨 자격이 필요하냐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용기를 얻어서 아이들과 진심으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제가 아무리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아이들은 곁을 주지 않았어요. 큰애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었고 작은 애는 툭하면 화를 내면서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흉내내지 말란 말을 막 했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혼자 울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들 앞에선 전혀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뻔뻔하게 아이들에게 다가갔죠. 저는 사춘기를 핑계 삼아 버릇없이 구는 건 용서하지 않았어요. 잘못을 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했어요. 용돈 삭감은 기본이었죠. 당연히 반발감은 심했죠. 심지어는 제 지갑에 손을 대기도 했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용돈을 압수하거나 아이들이 아끼는 걸 하나씩 빼앗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칠 때까지 돌려주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요. 어느 날 이혼 서류만 던지고 나갔던 아이들의 친모가 우리 앞에 나타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을 잔뜩 걸친 여자는 다짜고짜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죠.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절대 반대를 외쳤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싶었고요. 하지만 어린 시절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겉으로 표현한 적은 없지만 혹시나 엄마를 그리워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흥분한 남편을 다독이며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보자고 했어요. 아이들도 처음엔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갑자기 나타난 엄마가 자신들을 보고 싶어 한다는데 당황하지 않을 아이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두 아이들은 친모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속은 상했지만 저는 친모를 향한 마음 때문에 저에게 더 벽을 세우고 밀어내지 않길 바랄 뿐이었습니다. 친모와 만나고 들어온 날 아이들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밝아 보였어요. 남편은 못마땅한 얼굴로 재밌는 시간을 보냈냐고 물었어요. 진짜 그런 경험 처음이었어요. 아빠 그거 알아요? 백화점 VIP는 매장을 돌아다닐 필요도 없다는 거.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서는 마음에 드는 거 보라고 우리 앞에서 패션쇼도 하던데요? 그게 뭐가 신기해? 난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게임기 그거 주면서 해보라고 하는 게 더 재밌었는데? 주방에서 신난 아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던 저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나 엄마하고 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만으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죠. 남편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다른 말도 못하고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곁에 앉아서 사과를 깎기 시작했죠. 근데 엄마가 자기랑 살지 않겠냐고 물어보던데? 갑작스러운 작은 애의 말에 깜짝 놀란 저는 순간 칼을 놓치고 말았어요. 깊게 베인 건 아니지만 금방 손에서 피가 흘렀죠. 남편과 아이들의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며 과일을 챙겨 주방으로 도망쳤어요. 손은 하나도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에 마음이 답답했죠. 자꾸만 눈가가 화끈거렸어요. 그날 이후로 친모는 자주 아이들을 찾아왔어요. 학교에서 기다리다가 애들을 데려가고는 딸랑 문자 하나만 보내더군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을 휘두르지 말라고 하고 싶었지만 다녀올 때마다 행복해하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서 속으로 참아야만 했죠.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제게는 더 불안하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아슬아슬한 관계가 이어지는 것도 한 달이 됐나 갑자기 친모에게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어요.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보고 싶다면서 집으로 오겠다고 하는 걸 저는 밖에서 만나자고 했죠. 아이들한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내가 데리고 살려고요. 아이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거기다 난 충분히 아이들한테 그쪽보단 완벽한 환경 제공할 능력도 있거든요. 사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애들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 문제라면 애들 아빠하고 이야기하세요. 저 불러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무슨 대화를 한다고. 그리고 막말로 그쪽도 내가 애들 데려가면 좋은 거 아니야? 어차피 남의 자식인데 신경만 잔뜩 쓰이고 스트레스 받지. 그러니까 나한테 줘요, 애들. 저는 마치 애들을 물건처럼 대하는 친모의 말투에 화가 났어요. 애들 키우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은 부모라면 다 겪는 일인데 그게 계모라서 힘들고 친모라서 괜찮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일은 절대 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렸죠. 집에 들어온 저는 막 씻고 나온 아이들과 마주쳤어요. 저는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애쓰면서 아이들에게 물었죠. 너희도 엄마랑 살고 싶어? 아빠랑 나랑 말고 엄마랑 살고 싶어? 아이들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는 듯이 저를 바라보더니 엄마를 만났냐고 묻더군요. 저는 다시 한번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저희만 없으면 아빠랑 두 분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가 너희를 보내고 싶어 한다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남의 자식 키우면서 사는 게 뭐 좋은 일이라고. 저는 누군가에게 머리를 세게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의 입에서 남의 자식이란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친모를 만나러 간 아이들이 늦은 시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늦어도 9시면 들어왔는데 11시가 넘도록 소식이 없었죠. 저는 몇 번이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반복하면서 현관 주변을 맴돌았어요.
12시가 돼서야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이 들어왔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잘 다녀왔냐고 물었죠. 그런데 아이들 반응이 너무 이상했어요. 굳은 얼굴이 마치 화가 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아이들은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늦게 들어온 이후 아이들은 친모를 만나러 가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역시나 대답은 없었죠. 남편이 야근으로 늦는다고 해서 오랜만에 새 식구가 저녁을 먹게 됐어요.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를 제외하곤 조용했죠. 그런데 갑자기 큰애의 전화가 울리더군요. 큰애는 힐끔 보더니 바로 끊어버렸어요. 곧 작은애 전화도 울렸는데 이번엔 보지도 않고 그냥 꺼버리더군요. 직감적으로 친모의 연락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갑자기 왜 친모의 전화를 피하는지 저는 알 길이 없어 답답했죠.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애들 지금 집에 있지? 당신이 애들한테 나랑 만나지 말라고 했어? 잔뜩 화가 난 그 여자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소리를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도둑년, 내 아들이야, 내 거라고! 근데 네가 뭔데 버티는 거야? 당장 내놔, 내 아들 달란 말이야! 친모는 입에 담기도 힘들 욕설을 퍼붓기 시작하는데 저도 참기가 어렵더군요. 다 포기하고 이혼 서류 남기고 가신 건 아이들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제 와서 양육권이라뇨.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내 자식 내가 키우겠다잖아. 그리고 옛날 이야기하는데 당신이라고 다를 것 같아? 내 상황이면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 몸 하나 지키는 것도 힘든데 애들이 무슨 소용이야? 난 당신과 달라요. 내 몸 편하면 자식 생각이 나고 불편하면 아이들 버리는 게 무슨 엄마예요? 제가 울컥한 나머지 한창 따지는데 큰애가 오더니 전화기를 확 빼앗아서는 끊어버리더라고요. 너무 놀란 제가 움직이지도 못하고 서 있자 아이는 제게 전화기를 돌려주며 절대 전화도 받지 말고 찾아와도 만나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번에야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꼭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작은애가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냥 우리 왜 두고 갔는지 물었을 뿐이에요. 저는 하늘이 노랗게 변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뭐라고 들었냐고 물었더니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버리고 도망갔다고 고백했다며 담담하게 말을 했죠. 저는 친모라는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애들한테 그런 말을 양심 고백이란 말 아래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렇게 했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살겠다고 이야기하다니 뻔뻔스러운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이건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급기야 남편은 친모와는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며 아이들의 외가를 찾았어요. 그런데 그쪽에서는 오히려 아이들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었죠. 만약 아이들이 이 사실도 모르고 외가로 갔었을 장면을 상상하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남편은 친모를 확실하게 단속해달라고 말하고 돌아왔죠. 그날 이후 친모는 한 번도 아이들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딱히 친모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늦은 시간에도 아이들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전화를 아무리 걸어도 받지 않았죠. 알아보니 학원에 가지 않았더라고요. 친구들은 집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하고요. 저는 깜짝 놀라 온 동네를 찾아다녔죠. 점점 더 불안해지면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닌가 걱정이 됐어요. 그러다 혹시 친모가 데려간 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었죠. 그렇게 한참을 뒤져서 겨우 사람 없는 놀이터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찾았을 때는 정말이지 감사합니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물었지만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운전대를 꼭 쥔 저는 아이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너희가 날 싫어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건 이번이 마지막이야. 위험한 일에 말려들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는 그런 상상만 해도 손이 덜덜 떨리고 무섭거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냥 해. 다 듣고 있을게. 어떤 말이든 상관없어. 그리고 나도 앞으론 너희가 힘들게 하면 힘들다고 다 얘기할 테니까 비겁하게 우리 숨지도 도망치지도 말자. 알겠지? 두 아이들은 제 말에 대답 대신 입을 삐죽거렸지만 저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기분 탓인지 모르지만 아이들 얼굴이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았거든요. 나중에 알았지만 그날 친모가 찾아왔었다고 해요. 당장 자기를 따라가자고 하는 걸 거절했더니 친모가 길길이 날뛰면서 배 아파 낳은 사람은 자기인데 왜 자기 말을 안 듣는 거냐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눈치도 없느냐고, 제가 얼마나 자기들이 사라지길 바라는지 아느냐고 하는데 이유도 없이 화가 나고 속상해서 도망쳤다고 말해줬죠. 고등학생이 되면서 확실하게 두 녀석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반항기는 쏙 빠지고 공부에 진지하게 임하기 시작했죠. 특별한 호칭 없이 지내던 녀석들이 제게 아줌마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이쯤이었어요. 기분이 묘하더군요. 매번 저기, 저 이렇게만 불리다가 아줌마라고 제대로 불린다는 게 좋았어요. 아이들과 더 가까워진 기분도 들었죠. 해가 바뀌어 아이들이 수험생이 되자 저 역시도 신경 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아이들은 공부하기 바쁘고 저는 입시 설명회를 들으러 다니기 바빴죠. 이미 대학을 보는 엄마들이 그러더라고요. 아이들 대학은 엄마가 부지런해야 잘 갈 수 있다고 말이죠. 남편은 누가 수험생인지 알 수가 없다고 하면서 놀렸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아이들 수능이 끝나고 저는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을 경험했는데요. 수능 성적표가 나온 날 아이들이 쭈뼛거리면서 다가와서는 성적표를 내밀더라고요. 큰애는 공부 잘하는 건 알고 있어서 기대만큼 나왔는데 작은애가 엄청 분발했더라고요. 예상 점수를 웃돌고 있었죠. 이대로라면 상향 지원을 해도 될 정도였어요. 저는 너무 축하한다고 두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아이들은 자기들끼리 눈빛을 교환하더니 자세를 반듯하게 세우곤 제게 말을 했죠. 엄마가 끝까지 도와주셔서 그래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엄마라고 부르고 싶었는데 저희가 상처를 너무 드려서 입 밖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죄송하고 정말 감사드려요. 저는 그날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엄마라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멍하게 아이들 얼굴만 번갈아 바라보고 있는데 이런 제 표정이 웃겼는지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죠. 엄마, 거울 좀 봐요. 무슨 귀신 같아요. 그게 뭐예요? 그네가 손거울로 제 얼굴을 비추는데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눈물이 흘러서 화장이 번졌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얼굴을 씻었죠. 아들들은 제 반응에 재미를 붙였는지 그날 하루 종일 엄마를 부르면서 저를 따라다녔어요. 그때마다 눈물이 터지려고 해서 혼났죠. 저는 아이들에게 다 큰 녀석들이 징그럽게 왜 이러냐고 했지만 사실은 너무 기뻐서 계속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 물꼬를 튼 엄마라는 소리가 이제는 자연스러워질 때쯤 남편에게 물었어요. 왜 처음에 모든 걸 제게 맡겼는지 말이죠.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이야기하고 해야지. 중간에서 내가 나서면 오히려 서로 진심을 알아가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거야. 어쩌면 지금처럼의 관계는 만들 수 없었을지도 모르고. 남편의 말이 묵직하게 다가왔어요. 남편은 무엇보다도 저라는 사람을 믿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어요. 괜히 코끝이 찡해졌죠. 아이들의 진짜 엄마가 되고 나서 아들들은 저에게 종종 데이트를 청했어요. 남편은 쏙 빼고 셋이서만 나갔다 오는 일도 많았죠. 훤칠하게 자란 아이들의 팔짱을 끼고 나가서는 영화도 보고 전시회를 다니기도 했어요. 대화도 많아졌고요. 재미있게도 아이들은 제게 자신들의 연애도 숨기지 않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그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서 연애도 하는가 싶어 기분이 묘했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는 말처럼 시간은 정말 빨리 흘렀어요. 아이들은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했죠. 군대 가는 날에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이들이 부끄럽다고 남편더러 빨리 저 좀 데리고 가라고 할 정도였죠. 부대에서 아이들 물건이 도착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군대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편지를 받고 나니 눈물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때의 편지는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 후 큰애는 건설회사에 입사했고 작은애는 자동차 회사에 입사했어요. 이름만 들으면 다 안다는 회사에 나란히 말이죠. 남들은 취준생 몇 년씩 한다는데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것도 없이 단박에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저만 보면 아들을 어떻게 키웠냐고 부러워했고 저 역시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이제 아이들 장가만 보내면 끝이라고 하면서 둘만의 노후 계획을 세웠어요. 정년 퇴직 이후에 뭘 할까 이야기하는데 아들들이 정색하면서 분가는 안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면서 결혼하면 독립은 당연하다고 했죠. 큰애가 엄마 아빠를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하자 작은애도 덩달아 나서서는 같이 살 것이라고 말했죠. 요즘 누가 시집살이 한다고 해. 다 싫다고 하지. 그리고 엄마도 며느리 둘 모시고 못 산다. 이러다 손주 태어나면 다 나더러 보라고 할 거 아니야. 나 못해. 절대 안 해. 두 아들들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팽팽하게 맞섰어요. 저는 호언장담하는 아이들이 귀엽기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큰애가 집에 여자친구를 데려오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던 터라 괜히 제가 더 긴장됐죠.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냐고 물었더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저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서 알려달라고 담담한 척 말했지만 속으론 입 밖으로 심장이 튀어나올 것 같았어요. 처음 인사하러 온다는데 어떤 걸 준비해야 할까, 메뉴는 뭐가 좋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죠. 지인들도 한두 마디씩 거들어주면서 첫 인사 자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줬어요. 그런데 그중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죠. 너희 집 사정은 말했대? 재혼 가정이란 거. 그래도 알리는 게 맞지 않을까? 순간 들뜬 제 마음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죠.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온다는 사실만 생각했지 우리가 재혼 가정이라는 건 아예 잊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큰애에게 물었어요. 혹시 재혼 가정이란 말 했느냐고 말이죠. 큰애는 왜 그걸 이야기해야 하느냐고 오히려 묻더라고요. 혹시나 그쪽 집에서 좋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어른들 중에 그런 거 따지시는 분들 많아. 그러니까 여자친구한테도 이야기해줘. 재혼 가정이 왜요? 뭐가 문제인데요? 엄마가 어때서? 우리 엄마인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큰애는 평상시엔 얌전하고 차분한데 한 번씩 이렇게 고집을 부릴 때는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라 저는 심호흡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납득시켜야 하나 고민이 됐어요. 옆에서 듣고 있던 작은애도 덩달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 재혼 가정은 결핍이 있다고 생각하는 어른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죠. 아이들은 더 이해가 안 간다는 얼굴을 하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누군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난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했고 너희는 나한테 그 이상의 기쁨을 줬지. 그래서 난 단 한 번도 너희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생각 한 적 없어.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을 거란 말이야. 어떻게 해도 난 계모일 뿐이지. 큰애는 우선 이야기는 해보겠지만 이걸 문제 삼는다면 자신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죠. 작은애는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고요. 저는 그런 두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아니길 바랬어요. 큰애가 여자친구를 데려오겠다고 한 날 저는 긴장으로 흥건해진 손을 몇 번이고 닦아야 했습니다. 곧 벨이 울리고 참한 아가씨와 함께 큰애가 들어왔죠. 처음 인사하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가 차를 즐기신다고 들었다면서 수줍게 닭이 세트를 내밀면서 초대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마음에 쏙 들었죠. 저는 잘 왔다고 선물 너무 고맙다고 말하곤 식사부터 권했어요. 식탁에서도 저는 아가씨에게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젓가락질도 얼마나 잘하는지 나무랄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작은애는 손님 얼굴에 구멍 뚫리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면서 그만 좀 쳐다보라고 핀잔을 줬죠. 저는 너무 예쁜 아가씨라서 저절로 시선이 갔다고 말했더니 부끄러워하면서도 감사하단 말을 빼놓지 않더라고요. 저는 일단 속으로 100점을 외쳤습니다. 큰애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한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도 조용하지만 강단 있어 보인다고 칭찬이었죠. 작은애는 밖에서 따로 본 적이 있는데 고집으로는 형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줬어요. 저는 더 그 애가 마음에 들었죠. 여자친구를 데려다주고 온 큰애에게 저는 결혼은 언제 할 계획이냐고 물었어요. 큰애는 당장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빨리 결혼하고 싶기는 하다고 말했죠. 저는 여자도 같은 생각이라면 상견례 날짜를 잡아서 인사부터 하자고 했어요. 큰애는 의논해보겠다고 했죠. 상견례 날짜는 의외로 빨리 다가왔어요. 긴장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죠. 아이들이 예약한 음식점은 조용하면서도 깔끔해 보였어요. 저희가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잡고 앉았죠. 남편은 너무 긴장한 것 같다고 청심환이라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다며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큰애도 얼굴색이 많이 창백하다고 걱정했죠. 저는 놀란 마음에 거울을 봤지만 별다른 점을 느낄 수 없었어요. 괜찮다고 말하면서 문 쪽을 자꾸 힐끔거렸어요. 약속 시간을 5분 정도 넘기고 나서야 문이 열리면서 사돈될 분들이 들어오셨죠. 바깥 사돈 자리에 앉으신 분은 정중하게 늦어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괜찮다고 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안사돈 되실 분은 바깥 사돈과는 다르게 말도 빠르고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신다는 느낌이었어요. 식사 시간 동안에는 별다른 말 없이 부드럽게 지나갔죠. 문제는 디저트를 먹는 상태에서 벌어졌어요. 신혼살림 이야기가 나왔는데 큰애 여자친구가 집에다 저희와 함께 산다고 말을 했다더라고요. 당황한 쪽은 저희였죠. 저는 분명 분가하라고 말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는 함께 살 생각 없다고 말하면서 분가를 시킬 예정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눈치 없이 큰애는 적어도 3년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여자친구도 동의한 문제라고 하면서 말이죠. 저는 예비사돈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신혼인데 뭐하러 어른들이랑 같이 살아. 너희들끼리 알콩달콩 지내는 게 더 좋지. 안 그렇습니까? 틀린 말씀은 아니신데, 그래도 애들이 어른들 모시고 산다고 그러면 전 반대할 뜻은 없습니다. 바꿔 싸돈 되실 분이 갑자기 찬성을 하고 나서서니 저도 할 말은 없더라고요. 안 싸돈 되실 분은 웃으시면서 자신도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죠. 그리고는 제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는 편하게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딸아이가 이야기하던데 재혼 가정이시라고요? 사돈께서 두 아들을 키우신 계모라고 하던데 그런가요? 그네가 움찔하는 것이 바로 곁에서 느껴졌죠. 저는 식탁 아래로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고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더 다행이네요. 네? 계모라고 하시니 더 안심돼서요. 설마 계모시면서 시집살이 시키실 건 아니죠? 저는 말문이 턱하고 막혔어요. 남편도 자리가 불편한지 헛기침을 했죠. 그네는 가만히 주먹을 쥐더니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요. 바깥 사돈 되실 분이 가만히 있으라고 손짓을 했지만 안 사돈 되실 분은 거침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저희 애가 살림 사는 법도 잘 모르고 할 줄 아는 요리도 얼마 없거든요. 그런데 덜컥 어른들 모시고 살겠다고 하니 제가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다행히 재혼 가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 듣고 나니 안심도 되고 좋네요. 아들이라고 해도 계모인데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랑 어디 갔나요? 그럼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낼 테고 당연히 며느리하고도 대면대면 하겠죠. 우리 애 힘들 것도 없이 딱이네요.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는 우리 아들들 키우면서 한 번도 제가 엄마가 아니란 생각한 적 없어요. 듣기 거북하네요. 저는 불편한 티를 여과 없이 드러냈어요. 어떻게 면전에 대고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죠. 안 사돈 되실 분은 이런 제 말에 발끈하며 말씀하셨어요. 제가 어디 틀린 말 했습니까? 계모가 왜 계모로 불리는데요? 말이야 똑같이 키운다느니 가슴으로 낳았느니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어쨌든 계모라고 하시니 우리의 고생은 덜하겠다 싶네요. 안 사돈 되실 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우당탕 소리와 함께 큰애가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사과해 주십시오. 저희 어머니 그런 말씀 들을 분 절대 아니세요. 저는 깜짝 놀라 큰애의 팔을 당겼지만 오히려 큰애는 요지부동이었어요. 안 사돈 될 분은 인상을 쓰시면서 가르치는 말투로 큰애에게 말씀하셨죠. 이래서 계모가 문제 있다는 거야. 괜히 애들 눈치 본다고 잘못한 일을 잘못했다고 가르치질 못하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고. 어디서 어른한테 눈 똑바로 뜨고 대들고 있어. 내가 어디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어디서 못 배워먹은 틱을. 큰애 여자친구가 급하게 자신의 어머니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다 들어버린 후였어요. 그때까지 별다른 말 없이 앉아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제 팔을 붙들고는 일으켜 세우더라고요. 저희 인연은 여기까지인 듯합니다. 아무래도 결혼은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저를 끌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저는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지만 대답은 오히려 큰애에게서 나왔어요. 어떻게 하긴요. 결혼 엎어버리는 거죠. 갑작스러운 반응에 큰애 여자친구도 당황하는 게 그대로 느껴졌어요. 저는 차분하게 앉아서 이야기를 하자고 했지만 우리 집 두 남자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었죠. 결국 저희 가족은 상견례 자리를 그대로 박차고 나왔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나왔냐고 두 사람에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두 사람은 반대로 더 이상 따져들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하더군요. 상견례 자리였어. 이렇게 나올 자리가 아니었잖아.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재혼 가정 그렇게 보는 사람들 있을 수 있다니까. 미리 말해줬잖아. 재혼 가정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엄마가 계모인 게 뭐 어때서. 우리 가족 사정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저는 그런 집 사위 될 생각 추호도 없어요. 저는 약간 흥분한 듯이 말하는 큰애를 보면서 지금 말고 살짝 가라앉으면 다시 이야기할 생각으로 알겠다고만 했어요. 집으로 돌아왔지만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심해졌죠. 큰애는 오늘 있었던 일을 미주알 고주알 작은애에게 다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작은애는 큰애보다 몇 배는 더 다혈질이라 무슨 활화산 타오르듯이 부르르 떨더니 도대체 뭐하는 집이냐고 소리를 빽 하고 질렀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그렇게만 말하고 나올 수 있냐고 큰애한테 화풀이를 냈죠. 저는 겨우 작은애를 말리고는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머리가 복잡했어요. 다음날 안 싸돈 되실 분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밖에서 따로 봤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저는 살짝 긴장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어요. 안사돈 떼실 분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어제 일은 심히 유감입니다. 좋은 자리라서 모였는데 그렇게 가실 줄은요. 온 얼굴에 섭섭하다고 가득 써붙이신 듯 보였어요. 딸애가 닭달에서 나오긴 했는데 솔직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계모더러 계모라고 하는 게 뭐가 어떻다고 그렇게 반응하시는 건지 정말 너무 실망이네요. 안사돈 떼실 분은 사과를 하러 오신 건지 아니면 어제 못다한 비난을 하러 오신 건지 어느 쪽인지 감이 오질 않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보자고 하는 이유를 물었죠. 안사돈 떼실 분은 답답한 얼굴을 하시고는 결혼 준비 때문이라고 하셨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는 솔직히 사과를 하러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어제 무례했던 사람은 저희 남편도 저희 아들도 아닌 그쪽이나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아니 잘못이라뇨?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 뭐가 잘못이란 말씀이세요? 안사돈 그렇게 안 받는데 혹시 계모에 자격지심 있으세요? 아유, 있다고 하셔도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그걸 저한테 하실 말씀은 아니죠.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듣고 있다가는 귀가 썩을 것 같았죠. 그냥 없던 일로 하세요. 우리 아들 아까워서 안 되겠어요. 이봐요. 남의 가정사에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 하는 손가락질 다 자기한테 돌아오게 되니까. 내가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당신 같은 사람한테서 어떻게 그렇게 고운 딸아이가 태어나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그쪽이야말로 계모인 거 아니에요? 등 뒤로 안사돈 될 사람이 펄쩍펄쩍 뛰는 것이 느껴졌지만 저는 모른 척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엔 아무도 없었죠. 저는 화가 나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큰애는 그날 늦게 집에 들어왔어요. 술도 마신 것처럼 보였죠.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가서 사과를 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큰애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제게 매달리더니 깔끔하게 끝을 냈다고 말을 꺼냈어요. 그 사람 어머니 오늘 만나셨다면서요? 얘기 다 들었어요. 또 엄마한테 무례하게 굴고 말 함부로 하고 그랬다고. 그래서 엄마가 결혼 없던 일로 하자고 하셨다면서요? 저는 그렇다는 말은 못하고 애꿎은 입술만 뜯었어요. 엄마, 전 다 괜찮아요. 엄마한테 나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는 상종 못해. 안 해.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저는 큰애의 등을 쓰다듬어주며 미안하다고 몇 번이고 중얼거렸어요. 다음날 큰애는 평소와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얼굴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다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밤새 고민을 했지만 결국 저는 아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나서서 사과를 한다고 과연 이 결혼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이 일을 잊고 있었습니다.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사람마다 인연은 다 있는 모양인지 큰애도 작은애도 자기 짝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들이 며느리로 들어왔죠. 죽어도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아들 녀석들 때문에 저희 가족은 3층 빌라를 구입해서 살고 있어요. 각자 단독주택처럼 입구는 따로 있지만 서로 집에는 쉽게 오갈 수 있도록 만들었죠. 평소엔 각자 생활했지만 주말만큼은 가족끼리 모여서 밥을 먹기도 하고 단체로 캠핑을 가기도 했어요. 얼마 전에는 큰며느리에게 좋은 일도 찾아왔어요. 10개월만 지나면 제가 할머니가 된다고 알려줬죠. 가족들은 다 함께 기뻐하면서 부모가 되는 큰애 내애를 축하해줬죠. 지금도 저와 며느리들은 셋이서 종종 외출을 하는데요. 아들들이 자기들은 빼놓고 논다고 질투가 엄청납니다. 덕분에 많이 웃으면서 살고 있지요. 앞으로도 이대로만 지낼 수 있으면 좋겠다 싶네요.